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4차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대응책 등이 핵심 의제였는데 일단 각각에 대해서 부작용이 크다, 그리고 국민 우려가 크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이 쌀값이 최근에 아주 급락을 하면서 지금 농민들 또 농민 단체들이 연일 지금 항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하락해도 좀 역대급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한 45년 내로 지금 최고로 좀 많이 좀 하락한 그런 그 상황인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긴 합니다. 어차피 쌀 소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잖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너무 급락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 속에 쌀값만 하락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농가의 민생에 굉장한 심각한 그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우선 이제 다룬 거고요.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노조가 여러 가지 이제 집회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해당 기업에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제약을 두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됐건 지금 현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또는 기업 친화적인 노선을 지금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다 모두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좀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 협치는 좀 난망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좀 환영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쟁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노동자, 농민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토론, 정책 토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 핵심은 정부가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여야가 좀 토론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농민들의 생계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얼마만큼 조절 능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노동자 문제인데요.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인데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쟁의 행위의 범위는 확대하되 소위 이 폭력적인 행위나 파괴적인 행위는 면책에서 제외하자. 그러니까 너무나 대부분의 쟁의 행위들이 불법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이 어떤 노조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의 제약이 너무 많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원청업체가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하청업체들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노동자들의 요구들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하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과도한 손배소는 큰 문제죠. 2011년도 같은 경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정리해고 때문에 파업을 했는데 158억 원을 손배소로 했어요. 이거 갚을 수가 없죠. 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좀 손볼 때가 됐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 침해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삼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번 국회에서 좀 충분히 토론해서 어떤 절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여야의 약간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편 윤 대통령 두 번째 해외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 한미 한일 회담을 둘러싼 잡음 또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무척 거센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순방? 이 해외 순방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늘 논란이 많았죠. 의전상의 실수 부분도 그렇고 실제로 이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를 놓고도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 정부 역시 이제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과거 정부보다 좀 더 잘해줬더라면 이번 계기로 해서 국정수행 지지율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건대는 명분이라고 하는 측면 또 실리라고 하는 측면 그 두 측면에서만 일단 보더라도 네. 그렇게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명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대통령에게 그쪽 정상이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선물을 주지 못하더라도 의전상 예우를 최대한 해줌으로써 좀 대우를 해준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명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뭐 회담 형식은 약식으로 가더라도 그 대신에 좀 우리에게 좀 국익에 좀 보탬이 될 만한 여러 가지를 그쪽 뭐 정상에 약속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록 형식은 양보하더라도 실리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도 지금 좀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이제 이 의전상 여러 가지 실수와 관련한 부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요. 그나마 뭐 성과가 전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일단 바이든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좀 재고해달라는 정도의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이후 좀 설명을 보면 논의가 좀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는 뭐 미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조금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지만, 어찌 됐건 그 전에 실무 단위에서의 이제 협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약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고, 한일 관계 부분에서도 뭐 기시다 총리가 결국 뭐 상당히 좀 홀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또 주일 대사가 이제 최근에 내놓은 발언을 또 보니까 네. 뭔가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좀 약간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존재해요. 그래서 또 그 직전에 한일 외교 장관 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 하면서 그냥 서로 뭐 이 안부나 주고받고 농담이나 주고받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뭐 실무적인 부분에서 특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의 논의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본 정부가 아직 흔쾌히 뭐 우리 정부의 제안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시다 총리가 이제 청취를 했다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약간 반발 정도는 좀 나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명분상으로는 좀 뭐 점수가 굉장히 낮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보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래도 뭐 이제 좀 평균 정도의 점수는 받았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번 순방에 대해서 총체적 무능이다. 여당에서는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를 그만하라.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뭐 흔쾌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흔쾌히 합의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흔쾌히 합의하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왜 대통령실에서 흔쾌히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상당히 좀 성과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측면에서의 성급한 확신이 있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나중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소위 우리 국민들은 열린지 안 열린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었고요. 한일 정상간에 합의했다라고 한 내용이 없었고 사진만 찍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브리핑 상으로만 소위 한일 외무장관 간에 상당히 긴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내용만 알고 있는 건데요. 정상회담은요. 정상 간의 합의 이전에 실무 라인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은 이거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성과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흔쾌히로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또 욕설로 끝난 측면이 있어요. 이건 저 대통령실의 과도한 정치적인 성과지상주의랑 대통령의 경험 부족이 빚어낸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외교적인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또는 국민의힘이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성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었을 때 저희 의전상 프로토콜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성과가 있었구나라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국민에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라도 차후에라도 충분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이번 순방 외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사실상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께서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러니까 언론에 지금 공개 안 된, 또 대통령실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뭔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성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말실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가장 정확하게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아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해명이 붙은
하지만 별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설명보다는 대통령의 진솔한 그 답변이 훨씬 더 제가 보건대는 반응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 부분은 그냥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자꾸 덮으려고 이런저런 논리를 마구잡이로 갖다 대다 보면 국민들 오히려 혼선만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유발한다. 지금 상황은 좀 그 비슷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논란 자체를 좀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은 좀 언급을 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또다시 30%대 밑으로 내려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경우를 보면 순방 기간 이후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반짝 효과들이 이제 과거에 좀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반짝 효과도 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외 순방과 관련한 그런 의견이 100%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좀 대통령실이 의도했던 거하고는 달리 해외 순방 효과가 오히려 역풍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사안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사고를 치는 것도 물론 굉장히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를 친 이후에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위기 관리 능력에 해당하는 건데 이 위기 관리 능력에서조차도 이번에 대통령실은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나온 시점도 엄청나게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의 내용 자체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또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논리를 계속 지금 더 확산시켜 보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야말로 무리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이슈는 점점 더 길게 좀 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후폭풍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빨리 끊어내는 게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잘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국정지지율 조사 기간이 20일에서 22일이어서 이 순방의 효과가 완전히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느냐는 다음 주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순방 이후 지지율 제고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렵다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인데 이제 영국 조문외교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부분 하나하고 영빈관 어떤 신축 예산 때문에 이게 반영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소위 대통령의 욕설 문제랑 그다음에 외교적인 어떤 문제점들은 반영이 안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조사가 나오게 되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표가 상당히 좀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수층들이 이렇게 결집을 하면서 소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갖다가 그 마지막 바툼까지 예를 들면 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게 되면 중도층 같은 경우가 지지를 많이 철회한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화되게 되면 중도층의 지지가 소위 사라져버리게 되는 효과들이 등장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현 정부가 진짜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도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항상 윤 대통령의 어떤 실수와 실책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옹호하는 것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잃은 측면이 되게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라도 이런 상황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전 그렇지 않으면 아마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뿐만 아니라 연동돼서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스스로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 열립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난번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국민의힘 기대대로 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가처분 신청 인용했을 때 하고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뀐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만 당원 당규 바꾸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의 판단 기준이었던 헌법과 정당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판부는 헌법과 그 정당법에 기초해서 지난번과 유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냥 국민의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당의 일에 맡기는 걸로 하고 뭐 그냥 이 가처분 신청 기각하겠다 이렇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헌법과 각 법의 기본 정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보루가 사법부인데 그 판단을 포기하고 뭐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뭐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분히 전체주의적인 성향으로 좀 회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또 사법부가 정당 일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들에게 맡겼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독재 정당이 나와도 그거를 사법부가 최후에 가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점에서도 아마 사법부가 이번에 고심을 해서 좀 온당한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법원이 인용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김 전 행정관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10월 달이 되면 국민의힘이 제3차 비대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조기전대를 준비하거나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어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기피 신청을 했던 사유가 뭐냐면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했는데 사유가 어떤 첫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일 재판부니까 동일한 판단을 할 거라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겠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황당한 건데요. 전주의 비대위원장이 담당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동창이어서 기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자기랑 같이 있으면 좋은 판결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의힘 스스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 또 벌어졌죠. 이런 상황,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런 사태들을 보게 되면 또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전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할까? 또 동일하게 비대위를 반복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기연대로 갈 것인가? 빨리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윤리 문제 때문에 또 윤리 문제까지도 아니면 또 인용이 되게 됐을 때는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내용이 꽤 길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성상납 관련 의혹은 불송치 결정, 이 무고죄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열립니다. 추가 징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십니까? 추가 징계 하려고 최근에 모임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굉장히 좀 서두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1차 모멘텀이 일단 상실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성상납 관련한 그 수사 아마 윤리위 쪽에서는 그 결과 아마 이게 검찰로 송치가 될 거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라 그러면 윤리위 바로 열어서 또다시 추가 징계, 그것도 중징계, 제명 결정, 결국은 출당 조치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리려고 아마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불송치 결정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징계를 하려고 했던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남는 근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막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에 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이제 막말을 쏟아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 징계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는데 이게 과연 설득력을 갖겠는가 하는 거예요. 뭐 과거에도 당내에서 서로 갈등 빚는 과정에서 정말로 굉장히 뭐 욕설이 오가기도 하고 심한 그런 몸싸움도 있었고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한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 또 윤 대통령이 뭐 미국 의회인지 한국 국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욕설을 좀 사용하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작 대통령도 당원이잖아요. 징계한다는 얘기 없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 이게 과연 논리적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아마 하시려고 들 텐데 안 하시는 게 역풍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고죄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수사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예단해서 미리 앞당겨서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성상납 관련한 의혹에 비해서 이들 의혹이 더 무거운 그런 지금 그런 혐의에 해당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파생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건대는 파생적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유죄 아마 판단이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예단해가지고 추가 징계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호가 오는 28일로 출항 한 달을 맞습니다. 이재명 호 그동안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큰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진행돼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뭐 예견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적어도 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22개의 법률안을 갖다가 7개 정도로 좀 압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좀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구도들을 좀 일관되게 지켜온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발목을 잡겠죠. 계속 뭐 어떤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이슈에 빨려 들어가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사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유죄로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겠죠. 이제 무죄가 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입장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당대표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원에 규정된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 기소의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인지 아닌지 당무위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이걸 막겠다고 나서면서 어떤 그런 정쟁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게 좋은 효과가 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 리스크 부분들은 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당은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 문제에 주력하면서 능력들을 보여주고 그 능력 자체가 국민 여론의 반전을 가져오게 된다면 저는 이런 국민 여론의 반전이라고 하는 측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일관된 어떤 가치 지향들, 그다음에 방향들, 전략 전술을 잡는 것이 민주당에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전히 불안한 상황. 앞으로 이재명 후의 방향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보니까 역할 분담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지금 여당에 대한 공격,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나머지 지도부 구성원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 기조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것 하나 지금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생 부분과 관련해서 좀 뭔가 확 와닿는 이재명표 민생 상품이 일단 보이질 않고 그 또 반대로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걸 내놓긴 했으나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에 대한 공격 부분에서도 뭐 그야말로 언론에서 보도되면 그걸 그냥 쫓아가는 그런 식의
문제 제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그 프레임 제기 수준이 과연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일단 뭐 민생과 이 좀 정치적 공세를 잘 믹스 앤 매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역시 민생에 주력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민생 관련해서도 차별화된 뭔가를 좀 보여주는 것, 그 여당의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상의 뭔가를 특히 이재명 표의 뭔가를 내놓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임박해 있는 상황. 그런데 여야 주도권 싸움이 워낙 치열해서 민생은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당 쪽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발로 민생 관련한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맞고, 또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민생이란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윤 대통령과 여당이 생각하는 민생과 야당이 생각하는 민생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이제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뭐 노동자, 농민 중심으로 이제 민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집권 여당이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주의자들답게 역시 기업 중심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시장 중심. 그런 이제 그 괴리가 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민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접점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른 어떤 목적들하고 좀 결합이 되면서 이번 정기국회도 계속 이제 논란만 빚다가 별로 그렇게 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고 민생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합의되는 안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작업은 역시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뭐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야정 뭐 상설 협의체 얘기 계속 있었습니다만 별로 성사가 안 됐었는데, 그런 거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좀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야 모두 저마다의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